커피 가능성 대표이고 유튜브 채널 엔긴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서 창업을 준비하시고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좋은 정보들, 꿀팁들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제 밤 꼴딱 새고 좀 영상을 PPT를 만들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유튜브 엔긴이 추천하는 카페 창업 꿀팁과 카페 창업 기기의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커피 머신을 판매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마케팅 홍보와 AS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회사는 한 8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카페 창업에 대한 꿀팁과 그리고 카페 창업 장비 선택 노하우, 그리고 2022년에 주목할 만한 카페 장비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커피 머신 구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저희 손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주제를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어떤 카페를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먼저 던집니다. 막상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왜 카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잘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내가 어떤 컨셉의 어떤 카페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갖고 카페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상담을 600분 정도 하고요. 현장 도면을 한 800건 정도를 보고 저희가 1년에 한 400건 정도의 커피 머신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 해볼까 하시는 마음에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슈도 많고 막연한 창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카페의 어떤 매장을 가보시면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소비자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알 때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전에는 두 번째 에스프레소 뽑은 머신 커피가 맛있어 라고 할 만큼 좀 뭔가 지식이 좀 떨어지시고 관련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카페를 오픈 준비하신 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처음 오픈하신 분인데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카페가 많아졌어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많은 카페들이 없어지고 생겨나면서 그 시행착오들이 많이 겪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커피 시장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항상 그 이상의 리스크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를 오픈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저 하나 딱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온리 컨셉이라고 할 만큼 극강의 컨셉을 가지고 내가 카페를 오픈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좀 뽑아봤는데요. 극단적 컨셉주의자라는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린생활시설인데 그 빌라 건물 1층에서 배달 전문점을 하시는 분인데 웬만한 카페 사장님들보다 매출이 더 훨씬 높으세요. 그래서 월 800만 원 순수익을 내시는 사장님이신데 이것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다. 이분은 정확히 배달 전문 매장으로 시작을 하셨고 소자본 창업을 시작하셨는데 정확한 타겟과 컨셉을 가지고 와플점을 오픈하셨는데 굉장히 좀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자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컨셉과 목적이 정확하다면 또 성공하는 커피 창업의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저희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계 납품한 업체인데 종로 쪽에 있는 카페인데요. 영국 런던 느낌의 앤틱한 카페의 베이글 콘텐츠예요. 그래서 베이글 전문점인데요. 온리 메뉴가 베이글과 커피만 있습니다. 음료만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4시 반까지 모든 베이글이 그날 다 판매가 돼요. 그래서 계속 줄을 서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SNS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컨텐츠와 하나의 뭔가 컨셉으로 밀고 나가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카페를 만드는 그런 컨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노원 공릉동에 기차길 있는 카페 거리인데 거기에서 있는 기차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차가 나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사장님이신데 기차가 커피를 가져다 줘요, 테이블로. 그러면 손님이 그 커피를 이제 받아서 픽업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컨셉들도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밑에는 성수동 보뽀뽀시라고 하는 카페인데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티로비티스라는 로봇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이제 커피 그 사업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기획한 컨셉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제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굉장히 완성도 높게 나온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영종도에 있는 카페인데 뷰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여기는 커피 메뉴는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식으로 해서 약간 그 약식이라든지 한국 전통차라든지, 근데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을 해서요, 젊은 세대 20, 30대의 방문율이 굉장히 좀 높은 카페입니다. 근데 카페인데 커피가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어떤 컨셉에 오마주를 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카페 컨텐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어떤 카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가 어떤 컨셉의 카페인지를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좀 차별화된 전략일 수도 있고, 내가 동네 카페에서 개인 카페로 살아남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카페 사업,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업화 계획을 해야 된다, 사업 계획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창업 하시면서 이거 해야지, 이건 좋으니까 이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사업 계획을 작성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뭔가 내가 어떤 그냥 생각으로서 카페를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지 않은 지출도 되게 많으실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어떤 비용에서의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카페 규모가 뭐 5평 미만이든 대형 카페든 사업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A4 한 3장 분량이 돼도 좋습니다. 정확한 컨셉을 담은 사업 계획서가 한 번쯤은 작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일 것 같아요. 이 창업을 할 때 창업 자본금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창업 준비 자금이겠죠. 우리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카페 가서 내가 어떤 컨셉의 카페를 하고자 했다면 그거에 맞는 시장 조사도 필요하실 거고, 사업화 계획을 수입하는 비용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을 때 또 생각보다 부동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 자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자금이라고 해서 임대 보증금이 있겠죠. 그리고 권리금도 있는데, 저는 좀 3가지로 나눠봤는데, 바닥 이제 권리,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이제 그런 바닥 권리와 그 안에 있는 시설 권리들, 그리고 그 매장에서 운영했던 영업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라면 또 고정 자금에 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시설, 집기 이런 부분들은 고정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정 자금도 창업 자본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은 월세와 급여와 뭐 초도 물류비, 그리고 공과금과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본금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비용을 설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창업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아마 신용보증재단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 이 두 자금이 대표적인 자금의 대출인데, 고정자금이 부족하시다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금이 대표적인 자금인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이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업장 임차 자금이라서 특별보증을 또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 투자 금액의 고정비에 대한 자금이 좀 여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장 임차 자금, 특별 자금이 한시적으로 또 운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시, 경기도 지역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자금을 이용하실 경우에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저희가 꿀팁인데요. 그 신용보증재단마다 그 은행별로 해서 보증서를 줘서 그 은행에서 보증대출을 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연계은행이 있다면,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은행이랑 대출을 하시게 되면 원래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셨던 금액보다 조금 더 좋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이라든지 혹시라도 우리가 2호점을 준비하려고 사업 확장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 재단에서 받는 보증대출이 훨씬 좋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대출을 잘 하기로 유명한 부분인데, 창업 초기 대출이라고 해서 2.92%대 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까지 창업을 하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실 때에는 신사업 창업사관 학교라고 해서 그 창업스쿨을 수료하시면 금리를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연계자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새로 생긴 자금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대표자분이 39 미만이셔서 만약에 청년 채용자를 채용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셨을 때 금리가 2%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노인 특별대출이라든지 장애인 특별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발품을 팔아서 해보신다면 굉장히 저금리로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금 설계를 제가 이렇게까지 대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충분히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좀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을 운영하시게 되면 신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세요. 저도 처음에 8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바빠서 통신요금 못 냈는데, 뭐 카드요금 좀 밀렸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신용에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창업자금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본금까지 고민을 했다면 사업계획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인테리어일 것 같아서 제가 인테리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정말 인테리어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인테리어 자재랑 인건비의 상승폭이 정말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장에 더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와닿는 부분인데, 오히려 작년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올해 시공하려고 그 금액에 해주세요라고 하면 인테리어에서 계약을 파기할 정도입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차라리 돈을 더 물어주더라도 그 손해액이 상승폭보다도 적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원자재 상승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준비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나는 큰 평수를 막연하게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매장 상권이 좀 좋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평수를 잡으면 이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집성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보다 올해 동기 대비 한 50% 정도가 올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 인상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폐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하자 보수가 잘 안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슈가 좀 많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업체 커리어를 좀 충분히 보시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좀 작은 평수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셀프 시공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발품을 좀 팔으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성분이셨는데 직접 시공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인건비를 대신하는 것도 있지만 완성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시공하시게 되면 업체를 끼고 하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한 금액에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셀프 시공의 좀 장점일 것 같고요. 큰 평수다라고 했을 때에는 직영공사를 꼭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꼭 맡기시더라도 예를 들면 뭐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목공이라든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을 직영공사로 해서 내가 직접 시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받는다면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직영공사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숨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뭐 저희가 제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 그 고객분 중에 직영공사를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숨고를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자재를 사놓으시면 직접 이 시공하시는 인부분을 섭외하실 수 있고 어플을 통해서 견적을 또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프로세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요즘에 장사가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인테리어의 어떤 형태로 저는 모듈형 인테리어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 모듈형 인테리어라는 거는 바라든지 가구가 배치와 이동, 철거가 용이하도록 제작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카페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아무것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만 차분하게 해놓으셔도 조명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 컨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 나오는 색감인데 어떤 또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인테리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구를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획이라든지 어느 한 공간에서는 조금 느낌 있는 가구를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좀 공간을 꾸며 보신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게 너무 식상해져서 가구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중고 거래를 통해서 좀 가구를 바꾸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하신다고 하시면 내부적인 뭐 어떤 목공이라든지 도장 작업을 많이 하지 마시고 모듈 형태로 해서 인테리어를 꾸며 보시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피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생두 가격이 정말 인상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인상폭은 역대 최대라고 할 정도로 저희도 정말 놀래고 있는 인상폭인데, 작년보다 올해 원두 가격이 거의 저희 느끼는 실감은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이슈에다가 물류 대란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럽, 내가 시그니처로 만들고자 했던 메뉴의 제품이 원하는 시점에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판매 단가보다도 실제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했을 때 판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커피 시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다양한 이슈가 좀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원두 가격을 올렸는데
너무 좀 그런 상황들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즌일수록 항상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메뉴판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그 주시라든지 좀 1,000원짜리 1리터 커피 이런 메뉴판을 입간판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 현재 다 간판 하셨어요. 너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고정형이나 대형으로 프린트된 메뉴판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든지, 그리고 변경이 될 때마다 수정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 수정이 편리한 이런 이런 메뉴판을 좀 사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더 실용적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와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카페 집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카페 집기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시즌마다 어떤 그런 다양한 트렌드가 있는데 80년도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장비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주방 상가라든지 뭐 화학동이라든지 주방거리에서 기계를 구매하는 형태가 대다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이 불러주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에는 2005년도부터 18년도에는 온라인 마켓 이슈가 생기고부터는 가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해서 구매하는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구매 리스크가 좀 적어지고 합리적으로 경쟁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부터는 현재에는 또 다르게 SNS를 통한 구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SNS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제품의 정보를 습득하고 구매하는 형태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페 창업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최저가가 답인가 라는 부분인데, 싸다고 좋은 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업체의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정말 전문성은 없지만 그 설치 의뢰를 타업체 의뢰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업체의 어떤 그 업력을 보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건 인테리어에서도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서울보증 보증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나 어떤 금액이 큰 기물을 사실 때 꼭 이 보증보험을 요청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하자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이행이 됐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실 때 보증보험을 해서 하자이행 계약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받으시면 좋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보증 금액이 틀리지만 이 부분은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서는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인테리어나 좀 큰 물건을 살 때에는 계약 이행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 장비에 한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제품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머신의 벤츠라고 하는 라마라조쿠나 신혜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쪽으로 중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요즘에는 거의 다 중고 거래로 진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상태가 좋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새 제품으로 사는 것보다 충분히 이익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중고 거래를 일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구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중고나라나 이런 쪽에서 가서 실물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장비를 구매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장비 리스트를 꼭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장비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사전 조사예요. 시장 조사 같이 장비에도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커피 머신을 살 건데 어떤 브랜드를 살 거고 사이즈가 어떻고 전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급배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시장 업체마다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의 업체를 비교해 보시고 그 내가 구매할 장비 리스트를 꼭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작성하신 다음에 결정이 되시면 인테리어 하실 때 업체에 전달을 해주시면 그 사양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기가 커피 머신이나 온수기나 뭐 로스팅기나 전기 전량이 높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설 이슈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꼭 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을 좀 둘러봤을 때 일단 커피 머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커피 머신을 고르실 때에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지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라마라조꾸나 라신발리, 뭐 페이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고 국내 시장에서도 오래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좋아요. 근데 뭐 수입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좋은 제품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올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관리해주던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AS가 안 되더라도 타 업체에서도 경험이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AS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는 커피 머신은 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이걸 깔맞춤이라고 하는데 다 좋은 장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컬러 한 가지는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커피 머신도 굉장히 컬러풀해진 편인데 개인적으로 아직 핑크색 머신은 못 봤는데 흰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소재라든지 무채색 계열의 컬러들이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컬러를 좀 같은 톤으로 맞춰주신다면 저렴한 기계라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컬러에 대한 요소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성격에 따른 구매 요소인데 하이엔드 커피 머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높이가 낮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톨컵이라든지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좀 다양한 커피 머신들이 있어요. 근데 커피 머신을 선택하실 때 나한테 맞는 머신인가 아닌 머신인가에 대한 건 경험치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도 구매가 좀 다르게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인데요. 그라인더는 사실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 안 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좀 구매를 해봤는데 작동 방식에 의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이냐 자동이냐인데 수동은 레버를 당겨서 안에 있는 커피를 받는 방식이고 자동 그라인더는 거치해서 원하는 양을 세팅해 놓은 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인데 예전에는 커피는 손맛이야 라고 했던 시절에는 수동 그라인더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시험 보면 다 수동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정확한 그라인딩을 추출해서 세팅을 하는 매뉴얼이 필요해 라고 해서 현재에는 저희도 나가는 비중이 9대가 나가면 1대가 나가는 비중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격증 시험도 자동 그라인더로 시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의 방식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랫 그라인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맷돌 그라인더 방식이 코니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커피를 사용하시더라도 날 방식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선택하실 때에는 어떤 그라인더를 선택할까라고 고민하실 때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원두가 있다면 그 원두 업체에 좀 자문을 구하셔서 그라인더와 원두의 매칭도가 높은 그라인더를 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라인더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날의 크기와
모터의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63mm, 58mm 그라인더의 굉장히 작은 날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가 모델로 가서 하이엔드 그라인더일수록 날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의 크기가 클수록 커팅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정하게 갈리고 뭉침이 덜하고 발열값이 적은 게 장점이기 때문에요. 날이 큰 경우에는 모터 사양도 굉장히 힘이 좋아야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방식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예요. 그래서 제빙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냉각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는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습니다. 이 개념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컴프레셔가 돌면서 그 냉매 관을 바람으로 식혀주면 공냉식이고요. 물로 식혀주면 순냉식입니다. 근데 그럼 어떤 게 좋고 나쁠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평수가 작은데 공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촘촘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순행식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순행식은 사계절 항상 일정하게 얼음을 배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제빙기는 발열값이 높기 때문에 공냉식보다는 거의 다 순행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부 공간이 좀 넉넉해서 그 열감이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시면 공냉식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하시는 비중을 저희가 보니까 저희는 한 7대3 비율로 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순행식보다는 공냉식에 좀 사용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입 브랜드를 쓸 거냐 국내 브랜드를 쓸 거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요즘에는 국내 제빙기의 제품들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수입 제빙기 내가 꼭 이 얼음을 사용해야 되는 니즈가 아니시라면 AS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제빙기가 좀 요즘에는 좀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추세이고요. 그 제품 중에 요즘에 빌트인으로 해서 바의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매립형인 50kg짜리가 확장돼서 120kg로 매립이 되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아요. 바는 보시면 이렇게 쭉 평면으로 올라오다가 100kg 우리는 좀 더 큰 걸 쓰려고 이렇게 디귿자로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부의 공간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20kg짜리 제품인데 형으로 되는 제품들도 많아서 다양한 정보를 좀 습득을 하시면 우리 바에 맞는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에 몇 킬로를 써야 되지 라고 하신다면 우리 카페를 기준으로 반경 100m에 있는 카페들의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보통 근처에 있는 카페들에 사용되는 비슷한 규모의 업체를 가셔서 좀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그 상권에 맞는 제빙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빙량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항상 바를 설계를 해드리냐면 좀 어중간한 경우에는 공간을 하나가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배관 설비랑 급수 설비를 해놓고 나중에 휴지통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얼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제빙기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좀 오버 용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빙기는 두 대를 두시는 게 좀 좋으실 수 있는 건 고장나면 갑자기 얼음을 못 쓰게 되더라도 한 대는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쉐어해서 쓸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음 사용량이 거의 한 3분의 1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제빙기는 끄고 양쪽을 쉐어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평수가 좀 있고 필요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빙기를 바에 이제 앞뒤로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핫워터 디스펜서인데요.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뜨거운 물 나오는 기계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하나가 더 달려 있어서 정수물이 나와요. 이게 별게 아니라 어차피 온수기에는 필터링된 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T자로 나눠져서 정수가 나오는 정수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발하신 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별게 아닌데. 근데 대표적으로는 수동과 자동으로 나누는데요. 자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물량을 뭐 밀이나 초수로 세팅하실 수 있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내가 직접 조절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고장률은 훨씬 적고요. 편의성은 훨씬 편한 편입니다. 대신에 금액은 수동 온수기에 비해서 자동 온수기가 한 30% 정도 금액이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케이스에 대한 이슈도 좀 볼 건데요. 예전에는 쇼케이스가 카페를 창업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필수 품목에서 조금 빠지는 추세이기도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병음료도 넣고 과일도 진열하고 케이크도 진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피스 진열로 해서 꺼내주는 게 많이 되다 보니까 냉장 쇼케이스가 좀 많이 빠지는 추세인데, 쇼케이스의 형태에 따라서는 뭐 사각형도 있고 사선형도 있고요, 라운드형과 S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열어주는 뒷문형, 앞문형, 오픈형, 그리고 좀 인기가 많은 마카롱형이라 그래서 마카롱 전용 컴프레셔라고 해서 저온 콤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쇼케이스가 3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면 저온 콤프가 들어가 있는 마카롱 쇼케이스는 1도까지도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냉장 온도가 더 낮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마카롱 컴프레셔나 저온 컴프레셔를 좀 추가하는 옵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많이 했던 콤비형 쇼케이스라고 해서 뒤에서 꺼내주고 앞에서 꺼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쇼케이스는 선택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쇼케이스는 기성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오더할 때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근데 어떤 옵션이 있냐면 일단은 단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를 1단, 2단, 3단이라고 하는데 2단만 하실 수도 있고 1단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굳이 보이는 시각이 3단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쇼케이스 옵션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조명도 뭐 주광색, 주백색, 조명도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경도어라고 해서 저는 특히나 좀 여자분들 근무하시는 매장에는 이 옵션을 추가하시면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상품 하시려고 쇼케이스 앞에 쓰다 보면 내 유리에 이렇게 몸이 비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은경도어 옵션을 넣으시면 그 반사 유리예요. 그래서 문에 필름 마감이 돼 있어서 몸이 비치지 않고 제품에 집중될 수 있게끔 그 옵션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 옵션이 자당 한 3만원씩 하는데 저는 이 옵션은 꼭 넣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판 같은 경우에도 백경유리나 흑경유리라고 해서 검은색 유리, 흰색 유리를 끼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쓰는 상판 소재를 그대로 넣는 천연대리석이나 인조대리석 같은 시공으로도 마감을 할 수 있어서 쇼케이스도 인테리어의 디테일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건 900 사이즈니까 기성으로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옵션을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카페의 조도에 맞춰서 컬러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바뀌든 검은색으로 바뀌든 컬러에 따라서도 단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세 디테일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더치 쇼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도 있는데 요거 하나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업체 중에 써니 앵글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 쇼케이스인데 상판을 마감한 상태에서 요즘에는 뭐 마들렌이나 뭐 이런 실온으로 진열하는 베이커리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 진열장을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냉장 쇼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온 쇼케이스를 좀 제작하시면 좀 실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나 음료를 넣기 위해서 꼭 쇼케이스를 또 넣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실온으로 진열하셔서 하나는 그냥 샘플로 꺼내 놓으시고 냉장고에서 꺼내 주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로 쇼케이스를 구매하지 않는 추세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렌더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블렌더는 제일 중요한 건 모터와 날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블렌더 회사가 나왔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모터의 성능과 날의 커팅멸, 날의 강도에 따라서 그 음료가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스타벅스의 프라푸치노의 식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고 프라페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시더라도 어떤 블렌더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감과 맛을 냅니다. 이 블렌더의 메뉴는, 내가 만약에 블렌더로 사용하는 메뉴가 많다라고 하실 때에는 좋은 블렌더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한두 가지 정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중저가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서 다 비싼 제품을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블렌더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카페 장비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카페 장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좀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해보자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 시즌이 곧 올 거니까 눈꽃 빙수기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꽃 빙수기나 아이스크림 기계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덜컥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구매하시면 또 계절 메뉴로 전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분기는 좀 쉬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름에 오픈하시더라도 눈꽃 빙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계절성이 좀 강한 메뉴들은 내가 최소 한 시즌은 나와보시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실 때 좀 시그니처 성격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눈꽃 빙수기도 성능에 따라서 금액대가 천차만별인데, 최소한 200만원대부터 300만원, 400만원대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용량에 따라서 구매 단가가 굉장히 다르고, 또 살균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스크림이 잘 나가는데 용량을 또 적은 걸 구매해서 재구매도 못하고 메뉴를 못 팔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꼭 계절 메뉴를 하실 때에는 오픈 초기라면 한 시즌은 참고 다음 시즌에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냉장고에 대한 이슈예요. 그 테이블 냉장고도 사실은 저렴한 걸 사자, 비싼 걸 사자, 어떤 걸 살까 이제 고민 많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필요한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베이커리 생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냉동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메뉴에 대한 사업 계획에서의 어떤 메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을 받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냉동을 보관해야 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냉동 용량은 꼭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쓰시다 보면 냉동은 부족한데 냉장이 냉장은 많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수납은 많은데 냉장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하시려면 그런 요소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공냉식과 직냉식이 있어요. 공냉식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처럼 바람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인데, 장점은 결로 성해가 없고 기본적으로 올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요. 직냉식은 이제 우리 식당이나 이렇게 좀 음식 만들 때나 이렇게 많이 쓰는데, 벽면에 냉매관이 흐르면서 결로 성해가 생기면서 어는 방식이라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결로 성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존 온도가 각기 다른 단점이 있어요. 그 간냉식보다 직냉식이 단가가 한 1.5배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직냉식으로 하시게 되면 단가는 저렴할 수 있지만, 내가 버터라든지 유제품 보관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샐러드 보관을 하신다고 했을 때, 보관했을 때 퀄리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베이커리 쪽은 간냉식을 하고 음료를 만드는 쪽은 직냉식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게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오픈하시기 전에 집에서 베이킹을 하실 때 굉장히 잘 되셨대요. 근데 막상 카페를 오픈하려고 카페를 이제 냉장고에 넣고 이제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너무 퀄리티가 다르게 나오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냉장에서 보관하는 퀄리티가 바뀌어서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냉장고도 카페 장비를 선택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장비 리스트를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2022년도에 좀 주목할 만한 장비들을 제가 좀 몇 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모드바라는 브랜드고요. 라마라조코에서의 계열 회사인데 어떤 머신이냐면 요 자체가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은 상부로 올라와서 좀 듬직하고 좀 무게감 있고 부피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모듈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각각의 모듈마다 개별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형태인데, 이 추세는 요즘에 연남동이나 좀 힙한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요즘에 간간히 많이 보이는 컨셉인데, 유럽에서는 아이 컨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편하게 서비스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고객과 손님의 거리를 굉장히 시야적으로 좀 낮게 설계하는 게 굉장히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 높이를 점점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한 포커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듈형으로 개발되어 있는 모드바라는 제품이 요새 좀 다시 또 인기가 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비싸요. 이렇게 해서 풀 옵션으로 들어가면 한 4천만 원대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분들 중에 왜 이 머신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실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장기적으로는요,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마라조쿠나 시네소나 슬레이어 같은 브랜드들은 중고 리셀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왜 롤렉스 같은 경우에 갖고 있으면 가격 리셀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2그룹을 썼는데 3그룹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이 기계가 좀 좋은 금액에 판매가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구매 머신을 사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리셀가를 감안하시면 생각보다 처음에 투자비는 많았지만 내가 이거를 몇 년 썼을 때 되팔아도 그 손해액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투자가 아니실 수 있어요. 뭐 1,000만 원 미만을 주고 커피 머신을 구매하셨는데 한 2, 3년 썼는데 중고로 매입해 갈 때는 헐값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손해액보다 뭐 하이엔드에서의 판매했을 때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합리적인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출시된 지가 좀 됐지만 우버밀크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라떼 스팀이나 카푸치노 스팀을 원하는 온도와 그 다음에 그 거품 양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우유 거품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요즘에 인건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대형 카페에서는 사람과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매장은 좀 큰 규모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우버밀크 하나가 한 사람의 정말 몫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좀 주목할 만한 장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입구에 오실 때 마노라는 제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일관 바로 앞에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제품들 중에 이 브루잉 머신인데 강점이 굉장히 많은 머신이에요. 그래서 핸드 드립을 매뉴얼로 해서 내가 세팅을 해 놓으면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스타일의 브루잉을 할 수 있는 머신들인데, 해외에서 만든 브루잉 제품들도 굉장히 비싼 게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브루잉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그리고 한국화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으로 잡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머신들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선취하시고자 할 때 이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도 설비입니다. 그래서 꼭 수도가 있으셔야 되고 정수 필터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커피 머신으로 들어가는 상수가 꼭 하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는 배관 설비인데요. 인테리어 하실 때 사실 배관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배관 설비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건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커피 머신을 설치하실 때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위치보다 너무 멀리 머신이 설치가 돼서 배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졌다라고 하실 때에는 커피 머신 찌꺼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머신 배수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트랩이라고 해서 커피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름망이 있거든요. 그 트랩을 꼭 좀 설치를 하시면 찌꺼기에 의한 막힘이라든지 배관 막힘이 좀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죠. 근데 전기 사양을 꼭 잘 확인하셔서 그 머신의 정격 전압에 맞춰서 전기를 시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커피 머신을 올려놓는 상판이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상판에 대한 이슈를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커피 머신 상판을 굉장히 약하게 짜셔가지고 몇 년 쓰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피 머신을 설치하실 때에는 여기에 100kg짜리가 올라간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튼튼하게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상판의 소재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리석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소재의 제약이 많이 없고 뭐 스테인리스를 굉장히 두껍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천연 대리석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나무 합판으로 해서 도장 마감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닿는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세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질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장점이 있지만,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기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전기 공사가 잘못되시면 스테인리스 상판을 쓰셨다가 그라인더를 만지고 머신을 만졌을 때 갑자기 전기가 온다든지 누전의 위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좀 고급스럽게 할 거야 그래서 천연 대리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천연 대리석의 단점은 뭐냐면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조금 흘려서 부어놓고 가시면 다음날 그게 싹 스며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천연 대리석 상판을 쓰시고자 고민하신다면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오염에도 많이 태가 안 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가장 무난한 건 인조 대리석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아까 제가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조 대리석이 요즘에 웬만한 천연 대리석보다도 비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서 상판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추천 안 드리는 상판은 MDF라고 해서 종이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합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인테리어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상판을 MDF로 해서 필름 마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경우는 정말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물을 넣어서 불면 필름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부위에서 물이 들어가서 부러지면 상판이 뒤틀리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판을 선택하실 때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튼튼하게 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피 머신의 구조를 보면 커피 머신의 밑에 이제 우유를 바로 꺼낼 수 있는 냉장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핫워터 디스펜서 밑에 제빙기가 들어가서 얼음을 퍼서 물을 받는 동선이 많고요. 그리고 그라인더가 당연히 이제 커피 머신 옆에 놓이는 경우, 이렇게가 이제 가장 많이 놓이는 형태인데요. 바에는 정답이 없어요. 저는 아까 1년에 한 800개의 동선과 도면을 보고 있는데,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일하는 공간이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일할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를 위한 동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특히나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바 높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바리스타를 하다가 허리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바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바쁜 매장이었는데 탬핑을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탬핑을 하는데 바가 좀 높으니까 이렇게 수그리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 높이는 보통 900에서 920이 적정 높이라고 하면 1cm씩 추가가 되면 실제로 내 몸에서 맞아주는
그 척추의 한마디 한마디가 3cm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를 950으로 한다는 건 실제로 930에서 2cm 올라간 것 같지만 내 몸이 느껴지는 높이는 6cm가 올라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몸에 맞는, 그래서 허리춤으로 보셨을 때 허리에서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에서 탬핑을 눌렀을 때 어깨나 허리나 엉덩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라오지 않는 높이를 잘 확인하셔서 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바리스타도 직업병이 있거든요. 탬핑 작업을 오래 하시면 손목 많이 쓰시게 되면 터널 증후군이 와요. 그리고 어깨 50견 오고요. 허리 디스크 오시고요. 그리고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덩치가 있지만 바리스타 할 때 요가를 굉장히 했어요. 전 요가가 되게 잘 맞았는데 자세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는 항상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 100번, 200번을 한다면 이게 한 달이 되면 몇천 번일 거고요. 1년이 되면 몇만 번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몸이 그 동작을 감수할 때에는 항상 그만큼 굳어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자세히 신경 쓰시고 바도 그런 부분에서 동선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작업대와 작업대 간의 거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평수가 작다 그래서 최대한 좁게 조밀게 사야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분은 바 공간을 700 정도 두세요. 근데 700이란 공간에서 내가 하루 종일 13시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1년 일하면 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는데 한 걸음 반 걸음 저는 항상 이동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반이 9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한 10평에서 한 20평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보통 저희는 추천해드리는 작업대와 작업대 간의 거리를 900에서 1000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평수가 좀 커서 35평, 뭐 50평 되는 매장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2명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0에서 1400 정도의 거리를 좀 항상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용하시는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전에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뒤에다 놓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앞에다 놓죠. 그 중에 이유는 뭐냐면 지저분한 것들을 좀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쇼케이스가 있고 포스가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면 뒤에 에스프레소 머신 뒤에 싱크대를 둔다거나 아니면 쇼케이스 뒤에 싱크대를 두거나 오븐을 둬서 부피감이 있거나 높이감이 있는 애들은 그 앞에 있는 제품들로 해서 시각적으로 좀 가려지게끔, 생각보다 시럽이나 소스나 뒤에 이렇게 뭔가를 많이 올려놓기 시작하면 앞에서 봤을 때 지저분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실측을 갈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일 많이 동선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가게를 얻으시고 혹시라도 셀프 시공을 하시거나 동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라인 테이핑을 꼭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펜으로 해서 사이즈를 넣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동선에서 종이 테이프 있죠.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직접 라인을 그어보시는 거예요. 종이 테이프가 안 붙는다 그러면 분필로라도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보시는 거예요. 바 입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좁지 않은지 아니면 작업자 간의 거리가 나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실제로 그걸 그어보시면 동선의 모듈이 생기세요. 그래서 꼭 테이핑 작업을 해보고 테이블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테이블 사이즈가 500이 좋을지 600이 좋을지 디자인은 600이 이쁜데 우리 카페는 500이 맞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혼선이 있으시다면 꼭 테이핑을 하셔서 동선을 실제로 그려보신 다음에 그 바 동선에 반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나눴는데 이런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 머신에는 다양한 방식의 보일러 방식이 있어요. 브랜드 장비 중에 가장 비싼 장비들이 이제 카페 장비들이 많으니까 커피 머신인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추출 스타일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 보일러 방식도 있고요. 라마라조코에서 쓰는 듀얼 보일러 방식도 있고, 페마나 기본 브랜드들이 많이 쓰는 원 보일러 시스템인 단일형 보일러도 있고요. 라신발리라고 하는 이태리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보일러의 방식에 따라서 커피 머신의 단가도 다 다르고, 그리고 추출했을 때 어떤 스타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일러의 방식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보일러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단일형 보일러라고 해서 보일러가 하나 있는 방식을 단일형 보일러라고 하는데요. 그 보일러 하나로 추출과 스팀과 온수를 같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요. 단점은 온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 추출을 할 때, 그리고 혹은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서 세팅하는 게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저가 브랜드들이 단일형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 보일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보일러가 두 개인 형태예요. 스팀과 온수 보일러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커피 추출 보일러를 따로 쓰는 방식에서 듀얼 보일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의 장점은 연속적으로 추출을 했을 때 커피의 온도가 안정성이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방식은 좀 금액대가 높은, 그리고 이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라마라조코라는 브랜드가 현재 듀얼 보일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형 보일러라고 해서 그 메인 보일러가 있고요. 메인 보일러에서 그룹별로 개별로 들어와 있는 보일러들이 있는데, 이 보일러는 보통 달라코르테라든지 시메에서도 뭐 토탈 시그니처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많은 브랜드들에서 독립된 보일러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방식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신발리에서 쓰는 침출식이라고 해서요, 관통하지 않고 담가서 나오면서 추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라신발리에서 좀 시그니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창업에 대한 준비 꿀팁부터 각종 이슈들과 장비를 선택하는 꿀팁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커피 가능성이라는 회사로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좀 그간 노력이 지금 많은 결실을 이뤘지만, 제가 창업을 시작했던 게 8년 전에 27살 때 창업을 했어요. 원래는 그 바리스타를 하다가요, 커피 머신에 관심이 있어서 엔지니어를 시작을 했었고, 엔지니어를 하다가 영업이 생각보다 저한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독립해서 지금의 커피 가능성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너무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수유역에 있었는데 자본금이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게 한 1,4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모아뒀던 1,000만 원, 저희 부모님이 1,000만 원, 저희 누님이 800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적은 돈으로 장비 업체를 꾸려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처음에 상가를 보려고 갔는데, 부동산을 저는 한 100개 정도를 봤어요, 동네에서. 근데 어떤 걸 원했냐면, 주차는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는데 보증금은 좀 싸고 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도둑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98번째, 아직도 기억나요. 수유역에 98번째인데 딱 정말 제가 찾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 첫 번째 사무실이었는데, 수유역 5번 출구 앞에 있었고요. 건물 뒤가 바로 지하철역이었고,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 뒤였어요. 그래서 1층 주차장이 넓은 자리여서 아침에 이제 다른 회사 차들이 많이 차면 저희 사무실이 안 보이는 자리이긴 했는데, 역세권이면서 또 권리가 없었어요. 빈 공실 상가였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데를 봤는데, 거기를 딱 갔는데, 아, 여긴 내가 할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따뜻한 마음이 뭔가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고, 저희 회사 이름이 커피 가능성인 이유는, 제가 사실 젊을 때 20대 때 했던 것이 커피였고,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저의 가능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회사 이름을 그대로 커피 가능성이라고 지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회사 오셔서 그 이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형편도 나아지고 저희가 2년 전에는 저희 또 사업을 지어서 새로 리뷰해서 또 가게 되고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저는 평균 출근 시간이 9시에 출근하면 평균 캡스에 찍히는 퇴근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어떨 때는 뭐 3시에 갈 때도 있고 쉬지 않고 정말 일을 했지만 간절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노력의 무게가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를 뭔가 만들어 간다는 공감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실 때 혹시라도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면 꼭 저희 쪽에서 뭐 기계를 구입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그 얼굴이 나와 있는 명함을 드렸는데 카카오톡이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카톡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제 좌우명이 시도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준비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내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카페 창업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박수 같이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